인내심이 강한 분들이신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우리 김홍기 교수님의 그 마수에 걸려서 지금 뭐 1시부터 와가지고 있는데 참 많이 배웠습니다. 2 세션에서 워낙에 이제 아주 밀도 있는 토론을 해주셨고요. 오늘의 주제가 이제 그 한국의 핵무장 필요하고 또 가능한가, 뭐 이게 이제 핵심이죠. 이번 그 마지막 그 세션에도 그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핵무장에 대해서 지금 이런저런 그 말씀이 오가는데 그 제가 그 제 경험 그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면은 대략 한 8년 전에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었을 때 당시에 그 힐러리 클린턴하고 그 트럼프 그 두 사람이 붙어 있는 상황인데, 그때 힐러리 클린턴의 그 외교안보의 한 축을 이루던 그 로버트 아인혼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또 저를 찾아왔어요, 중앙일보로. 제가 이제 논설실 책임자니까. 근데 저는 뭐 좋죠. 제가 취재를 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그게 아니라 저를 제 입장을 듣겠다고 온 겁니다. 저를 취재하러 온 거예요. 정확하게 1시간 동안. 그래서 저한테 계속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이. 한국이 이 조야에서 한국의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핵무장을 하겠다고 하는데 당신의 입장 뭐냐?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중앙일보의 스탠스는 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는 있는 대로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뭐 사설 쓴 얘기, 뭐 기사 쓴 얘기 다 하고, 저는 한국의 핵무장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왜냐하면 우리가 한국이 핵무장하면 NPT 그 체제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국제 제재에 들어가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에너지, 우리의 생명줄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그 원료가 다 외국에서 오는데 이제 그 다 수입이 끊기기 때문에 그냥 스톤 에이지로 들어간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제가. 그때 나중에 그걸 거꾸로 보고서를 어떻게 했다고 나중에 또 저한테 이메일로 주기도 했는데요. 그때 제가 거꾸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가만 보니까 당신이 우리를 걱정할 게 아니라 너네 나라를 걱정을 해야 될 것 같다. 무슨 얘기냐고 그래서, 근데 뭐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지금 뭐 한국 뭐 핵무장 하라고 막 얘기하고 다니던데, 그랬더니 그 아인원이 얘기가 그때 그건 걱정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저한테. 왜? 이 사람은 절대 당선되지 않는다. 가능성 제로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또 저도 이제 직국에 물어봤죠. 아니 근데 만에 하나 당선되면 당신 책임질 거냐 그랬더니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 되더라도 미국은 시스템이 있다. 미국의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거 흔들리지 않는다, 트럼프 페이스에.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두 개 다 이제 틀린 예측이었다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이 중심 못 잡고 흔들리는 거는 결국 이제 미국 민주주의가 취약해진 건데, 미국 민주주의가 취약해진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 구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00년간의 이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그 지표들이 있는데요. 1980년대 이후에 최악입니다. 그때 지금은 거의 그 대공황 직전 상태까지 갔고요. 그걸 좀 넘어섰더라고요, 그 지표가. 그래서 이건 뭐냐면 2500년 전에 그 플라톤이 이 중산층이 있어야지 이게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정확하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극단 세력들, 소위 포퓰리즘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힘이, 사회 내부에 그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흔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강력한 그 패권 국가의 기본 의무는 글로벌 공공재를 제공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제공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부담이 우리한테 전가되고
심지어 이렇게 핵 무장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까지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1, 2 세션을 보고서 이제 느낀 거는 우리 그 김은규 교수님이 참 거인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입장 다른 우리 아까 그 전봉군 교수님이나 우리 장성장 우리 교수님 이분들 또 다른 분들 해가지고 골고루 하는데 제가 그 한국의 사상가 가운데 제일 존경하는 분이 원효대사입니다. 원효대사가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상황하고 제일 맞기 때문인데요. 죽기 살기로 싸울 때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다투되 싸우진 말자라고 합니다. 그분의 사상의 핵심이 화쟁 사상입니다. 그걸 간단하게 하면은 그 중에서 이 완전한 코끼리론입니다. 이 방 안에 이 안 못 보는 시각 장애인들만 있는데요. 큰 코끼리가 한 마리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만지면서 각자 얘기합니다. 각자 자기 주장합니다. 자기가 감각한 대로 얘기하죠. 근데 그 말이 중구난방이지 않겠습니까? 결론이 안 나죠. 근데 원효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모두가 다 맞다고 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단 평화를 가져와야죠. 근데 그렇게 결론이 안 나니까 그 다음 순간에 원효가 다시 얘기합니다. 동시에 우리 모두는 틀렸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감각하고 얘기한 표현한 거는 물성이 한 특정 상태를 얘기한 것일 뿐이지 전모를 설명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걸 개시개비라고 하는데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상태인데 이걸 다 모았을 때 완전한 코끼리를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김은규 교수님의 노고에 아주 깊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가만 보니까 우리 우리 전봉근 박사님은 최고 전문가시고 우리 또 장성장 박사님도 마찬가지이신데 두 분이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대표로 일합을 겨루셨습니다. 근데 이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거는 아마 조금 시간이 저거 할 것 같아서 제가 이분들한테 한 2분씩 핵심만 다시 반복을 해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봉근 박사님부터 아까 하셨던 주장을 다시 한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한국 현 단계에서 한국이 핵무장으로서 받게 될 혜택, 안보적 혜택, 국제 지위적 혜택, 남북 관계에서 한국의 주도력 회복 등등의 그러한 그 혜택이 굉장히 추상적이거나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오히려 반대로 가능성이 많다. 반면에 우리가 핵무장을 추구함으로써 치러야 될 비용, 한국의 국제적 지위, 한국의 에너지 안보 문제, 주변 국가로부터의 경제적인 제재, 우리 원자력 발전 문제 등등은 굉장히 구체적이다. 그리고 즉각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러한 핵무장 논의를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정말로 이것을 꼭 필요하다면은 제 생각에는 국가 차원에서 누군가 좀 조용히 하고 있어도 괜찮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우리가 아는 아주 평화적인 나라라고 알고 있는 스웨덴 같은 나라도 NPT가 들어서고 나서 아마 한 20년 이상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것은 괜찮은데 그런데 제가 볼 때 현재로서는 이러한 중차대한 엄청난 중요한 국가적인 현안을 두고서 각자가 제한된 지식을 가지고 때로는 애국심이 또는 너무 평화론에 치우쳐서 각자의 주장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조금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심지어는 이제 핵 잠재력에 대한 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핵 잠재력을 갖는다는 것은 일본 모델을 쫓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농축 제철을 갖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핵 잠재력을 위해서 농축 제철을 하자라고 하면은 한국의 순수한 원자력 발전을 위한 요구에도 미국이 응하지 않는데 제가 볼 때 그러한 요구는 이런지하에 저는 일축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국의 이제 농축 제철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특히 일본 모델은 농축 제철이가 규제되지 않던 60년대 일본은 벌써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채 미국이 75년에 버스를 문을 닫고 출발해 버렸어요. 그 이후에는 뭐 깡패 국가 말고는 그것을 개발한 국가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일본은 핵무장 지지도가 15%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자기들이 우리는 농축 제철이 있어도 괜찮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비핵 3원칙을 시도 때도 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정말로 농축 제철을 가지려면은 그 정도의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을 위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보 상황이 워낙 나쁘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다양한 국가 안보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좀 조용히 대한민국의 최선의 안보 옵션은 뭔데, 그 안보 옵션을 하려면 어떠한 비용을 치러야 되고 어떤 시기에 어떠한 방식으로 추구할 것인가를 제가 볼 때는 좀 전문가들끼리 모여서 정부와 같이 모여서 조용히 논의할 문제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더 핵무장론에 대한 이러한 좀 공개적인 그 부추김은 제가 볼 때 한국의 옵션을 더욱더 위축시킨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음 장성장 박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성장은 아니고 정성장입니다. 정성장 죄송합니다. 그 한국이 뭐 아무 때나 무조건 핵무장 하자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바이든이 만약 이번 올해 대선에서 재선된다고 했을 때 핵무장으로 가기는 어렵겠죠. 그렇지만은 만약에 트럼프가 재선돼서 미국의 확장 억제가 약화된다면 어떻게 할 건가? 거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재선되면은 주한미군 감축하려고 할 거고요. 철수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한미연합훈련 축소하려 할 거고요. 북한하고 대화하려 할 거고, 이제 확장 억제 약화될 건 뻔한데 우리가 그럼 지금 미국만 계속 바라보고 있을 것인가? 미국에서 뭐 크리스 밀러가 이제 국방장관이 될 가능성이 높고 바이든 재선되면은 그 국방비 줄이겠다고 할 텐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미국한테 기대왔던 그런 어떤 정책은 더 이상 불가능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크리스 밀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까지 미국하고 한국 관계가 아버지 자식 관계였다면 이제 대등한 관계로 가야 된다. 우리도 이제 그럴 준비, 그러니까 지나친 미국의 의존 관계에서 벗어나서 한미 관계를 다시 대등한 관계로 좀 바꾼 방향을 고려해야 되고, 그리고 한국만의 비핵화, 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게 한국만의 비핵화 아닙니까? 아까도 앞에서 얘기 나왔지만은 그 중국하고 북한 핵무기를 계속 그러니까 증가시켜 갈 거고, 이 북한과 한국 간에 기울어진 운동장, 이게 얼마까지 기울어져야 우리가 그냥 참고 있을 겁니까? 그리고 북한 현상 타파를 추구하고 있어요. 현상 유지가 아니라. 올해 북한이 NLL 무력화하겠다고 했죠. 그리고 대만에서 무슨 사태가 발생한다고 했을 때 서해오도 점령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한국에 전면적으로 핵을 사용한다, 그거는 가능성은 낮지만은 제한적 핵 사용에 대해서도 우리는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소 잃고 나서 외양간을 고칠 것이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자체 핵 보유를 통해서 남북 핵 균형을 통해서 그런 일을 만들지 않는 게 현명한 선택이고, 그렇게 이제 과거의 실수, 안보 불감증으로 인해서 우리가 겪었던 임진왜란이나 6.25 전쟁 같은 그런 피해를 다시는 겪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순서대로 그 나머지 네 분 이제 발언하실 텐데요. 우리 박민희 논설위원, 이하원 국장, 그다음에 우리 문재현 그 기자, 그리고 이제 우리 주은식 소장, 이게 네 분이 차례대로 7분씩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박민희입니다. 저 원래 김은규 교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실 때 제가 노를 못했는데 공부하는 마음으로 온다고 했는데, 아까까지는 공부를 잘했는데 여기 올라오니까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 앞에서 무슨 시험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부족한 게 있겠지만 이렇게 전문가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좀 너무 자격이 없지만 하여튼 부족함이 있어도 좀 고민하는 지점에 대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3세션에서는 향후 대외 전략과 정책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얘기해 보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뭐 정부가 바뀔 때마다 외교 정책이 양극단을 오가고 있고 약간 이 외교 정책도 국내 정치 편가르기 이슈가 됐습니다. 근데 뭐 아까 뭐 다른 이견에 대해서 전문가들께서 얘기해 주셨겠지만 앞으로 한국이 어떻게 가냐에 대해서는 상당수 외교 전문가들의 인식에는 사실 공통 분모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뭐 국제 질서 전환이 오고 있다는데 대부분 동의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한국이 새로운 종합적 좌표를 설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은 다 하시고 또 이제 미국 주도 국제 질서가 쇠퇴하고 있는데 어느 한쪽 편을 선택해 유연성을 상실하는 것보다는 현실주의 외교를 강화해야 된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그 어느 정도의 그 바운더리 안에서 얘기를 공감대를 가지고 계시지만 실제 이제 정부나 아니면 실제 우리가 할 때에 대해서는 이런 대응이 이제 진영 이슈로 나눠 있어서 현실적 대응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이거 자체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우리가 계속 이 갈등하고 있는 몇 가지 질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오히려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제 고민을 한번 말씀드리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우리는 어떤 세계에 서 있는가 하는 건데 아까 이제 전재성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뭐 이제 미국의 쇠퇴와 중국의 부상, 미중 경쟁 갈등의 상황에서 이제 한국이 지난 뭐 이제 사실 이제 대한민국 이래로 계속 가져왔던 그런 환경 자체가 변하고 있고요. 근데 대부분 어떤 분들은 약간 아직도 그런 기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미국이 최종적으로 중국을 승리해서 금세 이제 이 국면이 이제 진정되고 이전에 우리가 익숙했던 대로 다시 돌아갈 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차이나 피크론 같은 게 굉장히 유행을 하고 했는데 사실 그렇게 우리가 중국을 과소평가해서는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중국의 내부 문제가 많지만 중국 당국이 관리 가능한 수준이고 이런 국면이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익숙했던 질서가 퇴보하고 굉장히 혼돈과 그런 갈등의 시대가 장기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이 발제문 쓴 것 같은 경우에 이제 연시통 칭화대 교수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최고 현실주의 이제 이론가인데 이분은 이제 전쟁의 방법으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갈 수도 있다. 하지만 이제 지금처럼 기술 혁신을 통해서 만약에 전쟁이 나지 않고 경쟁하면은 20년 이상 지속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도 대략 이 정도로 보면 이런 장기적인 갈등의 시대 그리고 이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변수가 너무나 많은 것 같고 굉장히 역사적인 전환점에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국은 이제 일정한 폭의 좌표를 정해두면서도 유연성의 공간을 확보해야지 한국이 이런 전환 자체를 어떤 결론을 만들어내거나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것과 연동해서 지금 한국의 외교에 주어가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이 한국이 뭐 최근에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뭐 한미일 중심으로 해서 동맹 구조를 강화하고 이런 것 자체에 대해서 그게 무조건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현실주의적인 세력 균형의 틀 안에서 중국의 부상이라는 그런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것은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들어갈 때 우리가 자유나 민주 이념 때문이냐 아니면 미국과 일본은 원래 완전히 우리 편이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아니면 우리가 처한 이런 상황 때문에 미국, 일본과 동맹을 더 강화하고 뭐 유럽이나 우리랑 비슷한 국가들과 협력을 더 강화하는 그런 전반적인 변화 틀에 맞추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 입장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고 그 위험 거기 들어갔을 때 우리의 이익과 비용의 측면을 정확하게 우리 입장에서 가지고 가는 굉장히 다른 것인데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해온 이제 저는 사실은 여론조사를 해보면 한미일은 이제 한미동맹 강화 이거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의 사람들이 필요한 거라고 답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다만 그걸 해나가는 방법론에서 우리가 지금 제대로 그것을 거기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가야 되느냐에 대한 거기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너무 이제 미국과 일본이 하라는 대로 따라가고 이거의 필요성을 우리의 그 세력 균형론에서 입장에 생각하지 않고 자유 이념 때문이다. 아니면 미국과 일본은 굉장히 우리의 모든 걸 고려해 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여론의 이제 분열을 만들어내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가 미국을 제대로 보고 있나라는 질문이 당연히 던져져야 되는데요. 이제 뭐 한미일 이런 것도 하고 있지만 미국이 지금 변화가 하고 있는 게 이제 트럼프가 되냐 안 되냐 이런 거에만 맞춰져 있지만 아까 많은 분들이 개인적인 문제냐 이런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은 트럼프가
더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악화시키고는 있지만 지금 미국이 보이는 그런 혼란의 문제는 사실 이제 미국 패권의 하락, 뭐 이하경 선배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30년의 지난 세기 동안 미국이 국가를 운영하면서 이제 뭐 경제적이며 여러 정책에서 저지른 실수 같은 거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미국의 쇠퇴라든지 미국의 혼란이란 게 트럼프가 당선되지 않는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이제 많은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차태서 성균관대 교수님 30년의 위기 같은 게 얼마나 이제 트럼프 밑바닥에 있는 미국의 변화가 굉장히 도저하고 큰 흐름인가 이런 걸 봐야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한미일을 하든 뭘 하든 그런 점에 대해서는 계속 질문을 던지고 해야 되는데 이제 미국은 굉장히 이 상태로 갈 것이다. 이거 자체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핵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은 전봉근 교수님 쪽에 가까운 것 같은데요. 전봉근 교수님도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게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걸 했을 때 우리가 겪어야 되는 즉각적인 문제가 너무 많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트럼프 측근들이 얘기하는 것도 약간 레토릭이 실제 그렇게 미국 전략이 갈 수 있을지는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걸 너무 목소리를 높이고 굉장히 기정사실처럼 했을 경우에 한국이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만 이제 지금 미국의 이런 쇠퇴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변화가 만약에 장기적인 것이라면 어느 시점에서는 뭔가 우리가 플랜 B로 고려해야 되고 그런 것을 전문가들이나 이런 상황에서 정교하게 좀 논의를 뭔가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국가적인 그러니까 그런 정부의 어떤 책임은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지금 당장 하겠다고 하는 것은 조금 너무 위험이 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이제 중국을 우리가 제대로 보고 있나라는 질문이 우리가 굉장히 깊이 던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의 부상이라는 게 한국이 중국을 적대시해야 된다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한국을 좌표를 놓고 보면은 상당히 큰 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제 몇 가지 이유만 들어도 한국이 익숙했던 질서와 시스템 자체가 변화되는 현상 변경 위험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제 중국이 지금 하고 있는 게 해양에서 미국의 세력권을 밀어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 뭐 통상 질서의 문제나 여러 가지가 있고 한국으로서는 사실 미국이 없는 다른 질문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뭐 18, 19세기 이래로 중국과 한반도가 처해 있던 그런 상황, 중국이 한반도에 대한 영향권을 크게 가져갈 때 한국에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 사실은 미국보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인데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뭐 문재인 정부 때도 중국과 관계가 해결되지 않았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큰 어려움 사실 그게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해 있지만 이제 한국이 이거에 대해서 좀 중국과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재정립하고 한국이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나에 대해서 좀 한국 사회 자체에 대해서 공감대가 좀 확산돼야 되는데 이게 너무 또 진영 논리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간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다음에 한일 관계가 뭐 필요에 따라서 개선돼야 된다고 다들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할 때는 이게 내구성이 있는가의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 하나는 이제 이 정부에서 국내 여론 설득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이런 경우에 오히려 뭐 정치적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더 이 한일 관계가 더 큰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는 고민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 쪽에서도 윤석열 정부가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고 뭐 과거사 문제랄까 아니면 라인 야후 문제랄까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일본의 태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경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북핵과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북핵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북핵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핵무력법이랄까 여러 가지 지금 훈련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더 이상 북핵이 수세적인 거로는 저는 인식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가지고 있대 다만 정치적으로 국내 정치적 이용 필요를 의해서 지나치게 긴장을 고조시키거나 아니면은 뭐 북한 붕괴론 같은데 기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무모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앞으로 한 장기적으로 이런 상황이 계속 된다고 하면은 그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면 전쟁이 나지 않게 하면서 이것을 관리하고 비핵화라는 목표를 어쨌든 그 NPT 체제 안에서 비핵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라는 그런 신중한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민희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한국 외교에 주어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가 미국을 제대로 보고 있느냐는 거, 뭐 아주 핵심적인 그런 내용들을 다 잘 짚어주셨고, 다음은 우리 이하원 그 국장이 7분인데
뭐 시간 조금 더 쓰셔도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날씨도 좋은 토요일인데 김민석 의원님, 제가 한 20여 년 전에 김민석 의원님 공부했던 곳으로 갈 때 따뜻하게 격려해 주셨던 기억과, 그리고 김은규 교수님 같은 아파트, 같은 동, 같은 라인, 그것도 모자라 바로 옆집에 살았던 그 정을 못 잊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와서 바로 전 세션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좀 공부가 됐고요. 또 우리 이 자리에서 제가 평소 존경하고 또 경청하고 했던 많은 전문가분들하고 특히 또 외교부의 여러 대사님들 뵐 수 있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제목이 한국의 대외 전략과 정책 방향, 상당히 거창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얘기를 해야 할까 고민을 좀 하다가 저는 한미일 삼국 협력 이걸 중심으로 제 얘기를 그리고 의견을 나눠서 조금 진전시키는 방향으로 가볼까 합니다. 슬라이드를 좀 만들어 놨는데요. 이거는 아마 하나씩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의 국제 정세가 이제 이렇게 크게 저는 네 가지 정도로 본다면 미중 갈등으로 인한 그레이트 게임이 하나가 있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있고, 남북미 북중러 블록화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전략 및 기술 패권 경쟁 심화되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상징적으로 이제 보여줬던 장면이 히로시마 G7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그때 나온 상황, 이걸 전후로 해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3년임을 해서 사실상 1인 독재를 시작하고,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은 장기화하는데, 이때 G7하고 한국, 호주 등이 연합해서 성명을 냅니다. 이게 이제 두고두고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분들이 비판하는 여지로 삼는데, 힘이나 강압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어떠한 일방적인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갔고, 티베트와 신장 이런 문제가 들어갔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중요한 문장 자체가 전혀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과연 중국을 앞에 두고 이런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윤 대통령이 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해서 중국하고의 문제가 조금 더 갈등이 커졌다고 또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히로시마 G7에 이제 중국이 반발한 거는 분명히 당연한 건데, 그런데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볼게. 저는 2022년 5월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그동안 조금 전 정부가 지우려고 했던 한미일 협력 자체가 복원돼서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익에 많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고 우리의 좌표가 잘 설정되고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직접 취재한 경험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바이든이라는 사람과 블링컨이라는 이 두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에 있어서 바이든 대통령과 블링컨이 얼마나 외교 안보를 중에서 한미일 삼국 협력을 중시하느냐, 구체적인 사례가 이제 이런 게 하나가 있습니다. 학자들하고 외교관들하고 조금 다르게 기자들이 이런 데 기여할 수 있는 분야가 이런 걸 포착을 해내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이든 2015년에 국무부 부장관으로 블링컨이 있을 당시에 한미일 삼국 협의 차관 협의회가 이게 신설이 돼서 조태욱 차관, 스기야마 차관이 참석을 하고 2016년 7월에 이게 하와이에서 이 행사가 열리게 됐습니다. 하와이에서 열리게 됐는데 당시 바이든 부통령이 다른 일로 하와이에 출장을 가려다가 이 행사가 있는 걸 알고 일정을 바꿔서 여기에 참석해서 축사를 합니다. 미국의 부통령이 한미일 삼국 차관 협의회 일정을 바꿔서 축사를 할 정도로 바이든 부통령이 한일 화해와 한미일 삼국 협력을 얼마나 중시하는지 아마 좀 알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한미일 삼국 협력에 대해서 바이든 부통령이 최근에 자기 업적으로 한일 화해를 내기도 했고, 그리고 지난 4월에는 커트 캠벨 아시아의 짜르라고 여러분들도 아시는, 더 소개할 필요가 없는 국무부 부장관이 기시다 총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사실상 추천을 했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로 해서 그게 아마 미국 사회에서 한일 화해와 한미일 삼국 협력을 보는 그런 중요한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주 지금 대통령실에서 유감스럽게도 윤 대통령의 인기가 워낙 하락하다 보니까 그게 뉴스조차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작년 한미일 삼국 캠프 데이비드 선언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몇 개 아마 한 번 다시 생각해 보면 좋을 게 이런 얘기들이 들어갑니다. 물론 한미 핵 협의 그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인데 납북자 국군 포로 문제 해결과 자유로운 체제 통일 추진키로 합의가 들어갑니다. 이 얘기는 2009년 지금 문승현 통일부 차관이 참사관으로 있을 때 저도 그때 그쪽에서 특파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한미 동맹 미래 비전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한국의 외교 60주년이라는 책자에 보면 거기에 중요한 13개의 문서가 나옵니다. 그 13번째 문서에 한미동맹 미래 비전에 이런 문구가 들어가는데 한국하고 미국이 통일된 이후의 체제를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한다라는 그런 문구가 명시되어 있는데 놀랍게도 이게 한미일 3국 캠프 데이비드 선언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하고 미국이 합의한 게 아니고 여기에 일본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해줬다는 겁니다. 한반도의 통일이 어떤 체제로 돼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일본이 처음으로 합의한 문서라는 점에서 이거는 의미가 있는 거고 일본을 우리가 끌어당겼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의 제3자 변제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해서 논란도 있을 수 있지만 일본이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사과도 하고 또 했지만 우리는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정상화한 것은 저는 그건 큰 결단이라고 보고 그래서 아마 일본의 전 현직 외교관들이 최근에 지난달에 제주 포럼에도 갔었는데 모리 다케오라는 9개월 전까지 일본 외무성에 차관을 했던 사람이 공개적으로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존경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도 깜짝 놀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시아판 나토라든가 이렇게 구축해 가는 게 결국은 필요하지 한 상황에 저는 도달했다라고 봅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떤 전략적 모호성으로 다음에 최근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본인의 회고로 해서 균형 외교라든가 이런 데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고 전략적 명료성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도 드러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미국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항상 선한 나라라든가 착한 나라라만 보는데 분명히 그런 건 알겠습니다. 조금 빨리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되고 이 얘기를 하고 준비한 거에 지금 절반도 되지는 않았는데 이제 트럼프가 될 거라는 전망에 저도 한 50% 때로는 49% 51%인데 두 사람이 의외로 잘 맞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변의 비판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고집스럽게 자신만의 스타일도 추구하는 게 있고 또 격식도 따지지 않고 정계의 아웃사이더로 대통령이 됐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인이란 자부심이 가장 큰데 윤 대통령은 논란을 불러 일으키면서도 아메리칸 파이를 백악관에서 부를 정도로 미국의 호감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저는 한국의 재무장 저는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기회의 창이 조그맣게 트럼프가 되면 열릴 때 그럴 때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중국을 대하는 점에 있어서 저는 실책을 작년에 하다가 최근에야 바로 잡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국에서의 탈북자 문제 2023년 10월 아시안 게임 직후에 탈북자 600명이 북송이 됐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명도 아니고 60명도 아니고 600명입니다. 이정빈 장관이 2000년에 탈북자 러시아를 거쳐서 중국에서 핑퐁 거쳐서 탈북자 7인의 탈북자 사건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죄송하다라고 사과를 했었습니다. 이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그런 언급이라든가 이게 없이 탈북자 규모가 600명까지는 아니다라는 식으로 넘어갔던 게 있는데 당시의 상황을 보면 시진핑 주석의 방안을 조금 서둘러서 하고 싶어하는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위 당국자들이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시진핑 주석이 온다 그러면 에이펙 때 오지 아마 그전에는 오지 않을 거라는 게 너무나 분명했던 것 같은데 올해는 더구나 북중수교 75주년이기 때문에 거기에 엠블럼을 만들어서까지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는데 시진핑 주석이 올해
또 작년 말에 한국에 올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했던 거는 그건 판단 착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진핑 방안이 이제 외교 무기화됐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두 가지만 제가 뭐 제언이랄까 오늘도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하면 지금 한미일 삼국 협력이 제도화되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하나 아쉬운 게 이 대북정책 조정그룹이 티콕이라고 해서 김대중 정부 때 이거는 시작을 해서 활발하게 되다가 노무현 정부 들어가서 소멸을 했습니다. 북한이 싫어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근데 뭔가 이 상징적으로 북한 문제가 워낙 시급해지는 그 상황, 김정은이 도대체 제정신이냐고 할 정도로 저렇게 나오는 저 상황을 막으려면 뭔가 상징적인 조치가 티콕이라든가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한미일에서 이제 2+2 회의라는 게 있는데 이 얘기는 사실 제가 아이디어를 정리한 거긴 한데 여기 이제 박인국 대사님께서 주최했던 최종현 학술원에서 미국에서 한미일 삼국 전문가들이 모여서 2년 전에 했을 때 거기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한국하고 미국, 일본의 외교 국방장관 2명씩 다 모여서 2+2+2 회의를 한번 정례화해서 사실 2+2만 해도 무지하게 어려운데 세 나라 이렇게 모으는 것만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게 엄청나게 큰 상징성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냐.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 기회를 이용해서 한일 간에 지금 한중 간에도 차관보 간에 전략 대화를 하는데 아직 한일 간에는 이런 시스템이 없어서 한일 간에도 2+2 회의를 정례화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 우리가 일본하고 관계를 튼튼히 하고 한미일 삼각관계를 하는 게 이게 우리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게 아니고 워낙 시급해진 상황에서 취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의 생존 방정식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그 한국하고 이 삼각형의 밑변, 한국하고 일본하고의 관계를 여러 문제가 있어도 결국은 튼튼히 할 수밖에 없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시간을 한 조금 더 썼는데 제가 더 이상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충실한 발표 감사드리고요. 제가 사회자로서 조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대전제가 오늘은 우리의 그 핵무장, 한국의 핵무장입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서 각자가 다 주제 발표를 해버리시면은 이게 마무리가 안 되고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세 분은 그거 좀 염두에 두시고 다른 말씀을 조금 줄여주시고 과연 한국의 핵무장이 필요하고 또 가능한지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7분 내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일보의 문재현 기자라고 합니다. 처음에 교수님한테 연락 받았을 때 좀 처음에는 안 하면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게 제가 미디어 프로젝트의 간사이긴 합니다만 이제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입장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기자 생활을 지금 이제 10년 차인데 현 외교안보 팀 근무는 거의 한 5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짧은 경험 속에서 과연 이제 발표를 해도 괜찮을까 하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제가 오늘 토론 시간에 이제 할 수 있는 역할은 결국 이제 현장에서 뛰는 일선 기자의 눈에서 어떤 정보들이 필요하고 이제 대한민국의 이제 대외 전략과 정책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 일선 기자들은 어떤 정보들이 더 필요하며 어떤 접근들이 이제 정책을 짜는 분들의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가지고 발표문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거 토론문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론적인 차원의 대외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사실은 토론문을 두 개 준비했었어요. 하나는 이제 핵무장에게 핵 담론과 관련된 토론문이었었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일반론적인 대외 전략이었는데요. 지금 이제 이하경 논설위원께서 이제 핵 무장과 관련된 주제로 집중해서 말씀해 주라고 하셔가지고 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연계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 기자로서 제가 이제 취재를 할 때 항상 이제 대한민국 담론이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항상 이제 정보의 완성도에 있어서
이거에 대한 피드백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먼저 정보를 접할 때 항상 완벽한 정보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원래 많이 안다고 해서 예측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많이 알면서도 어떤 정보에 가중치를 두고 어떤 정보는 조각해야 되는가 하면서 그걸 거쳐가는 과정이 항상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시간이라든지 인프라 그리고 이제 보도 환경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부족해서 그동안 좀 그런 노력들이 좀 많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느꼈고 오늘 토론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이런 자리를 이제 그런 발판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핵무장 담론과 관련된 우리 대외 전략이라고 얘기했었을 때 저는 사실 전봉근 교수님 의견하고도 좀 많이 동의를 했는데요. 이게 NPT라는 국제 정치 질서하고도 연계되어 있으면 한미 동맹 특히 이제 핵 무장 담론이 뜬 것 자체가 이제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확장 억제를 신뢰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의구심에서 출발한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복합적인 변수를 다 같이 생각해가지고 전략을 짜야 되는데 지금 던져지고 있는 핵무장 담론은 이제 북핵 무기 개발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를 경험했었다라는 경험 토대에서 조금 무분별하게 나오고 있는 측면이 존재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성장 박사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좀 들어오면서도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확실히 동의하는 부분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확장 억제를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메시지는 확실히 이제 미국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핵 관련된 정책을 이제 결정을 하는 주체들, 확장 억제를 지원하고 결정하는 주체들에게 이런 메시지에 대한민국 국민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어쨌든 결국엔 핵심 안보 전략 중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국제 정치와 질서, 정세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모든 선배님들 그리고 전문가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비확산 체제가 동요되고 있고 국제 질서 여전히 동요되고 있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럼 전략을 짤 때 어떻게 짜야 되느냐 했었을 때 저는 이 부분은 좀 건너뛰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국가안보 전략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고 이 국가안보 전략이 무수히 많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짜인 것이기 때문에 추상적인 틀 안에서 보면은 역대 정부들이랑 큰 차이가 있나 했었을 때 큰 차이는 없거든요. 다만 이제 방법론에 있어서 접근법이 달라지고 어떤 전략에 더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서 이제 접근법이 달라져서 이제 외교 정책이 달라지고 극과 극을 가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이제 아쉬움을 표하자면 대한민국은 외교 정책과 시스템이 너무나도 급하게 바뀌는 환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한미 훈련이라든지 우리가 트럼프 변수를 굉장히 겁내하는 이유는 약간 트럼프가 한국화된 것처럼 정책을 너무 왔다 갔다 한다 이것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거를 반문교대로 좀 우리 정권이나 정책 제언자분들 그리고 이제 정책을 짜는 실무자분들이 좀 이제 고민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그리고 이제 우리 기자들도 이제 계속 고민하는 부분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한국은 건국됐었을 때부터 이제 외교가 당파성을 띄워왔던 사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좀 고민했던 부분은 이제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들은 이제 국가 안보 전략이든 핵태세 전략이든 전략을 발표할 때 이 전략을 구성하기 위한 전문가 집단, 태스크포스 그리고 이 태스크포스가 운영되는 기간, 예산 이런 걸 어떻게 짤지에 대해서 법제화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게 좀 되어 있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한국의 그 외교적인 환경 그리고 국내 정치적인 환경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법제화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대한민국의 안보 전략 같은 경우에는 일정 수준 국가가 전문가들이 이렇게 모여서 결정했습니다라는 접근이지만 우리가 이게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그 전략을 짜는 메커니즘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공청회도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이러한 공청회들이 이제 국가안보 전략을 짤 때 구성된 태스크포스와 따로 놀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연계성을 높이는 작업과 토론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을 어떻게 볼 것이냐, 중국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리고 뭐 일본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거는 지금 현재 제 일상 기자 커리어 입장에서 제언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는 취재를 해서 이런 정보들이 있다라고 알려드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제 핵 전략과 연계해가지고 지금 트럼프 행정부를 가장 큰 변수로 다들 잡고 있으시니까요. 그래서 그냥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뭐 크리스 밀러라든지 엘브리지 콜비 이렇게 취재를 할 때 저는 좀 그런 부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작년에 이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취재할 때 그 미국의 대만 접근에 대해서 궁금해서 엘브리지 콜비를 인터뷰했었거든요. 근데 한국의 핵무장과 관련해서는 사실 인터뷰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왜 그랬냐면 콜비는 어쨌든 미국 국방부에서 전략을 담당했었던 실무자입니다. 그래서 전략만 담당했거든요. 미국 국방부의 구조를 보면 굉장히 광범위하고, 야전에서 이제 전략과 훈련, 그리고 정책, 짜는 인사들이 다 다르고, 그 커리어도 집중돼서 우리나라처럼 순환 구조는 아니고 굉장히 오랫동안 한 분야에서 근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콜비가 갖고 있는 한계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정말 핵무장과 관련해서 의견 얘기할 것인가, 그리고 국가안보 보좌관으로서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무게감이 들어갈 것인가라고 이렇게 볼 거면은 지금 콜비가 트럼프 캠프단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도 좀 봐야 된다 보거든요. 그런 정보들이 우리가 이제 향후에 정말 이제 미국 한미 이제 동맹이 약해질 것 아닌가, 아니면 확장 억제를 논할 것인가라고 했었을 때 그런 정보들이 좀 추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정보를 중심으로 아베 신조 회고록을 보면은 정말 좀 주목할 부분이, 어떻게 미국이 인도 태평양 전략을 택했는가라고 했었을 때 트럼프가 TPP를 깨가지고 쿠셔너를 설득하고 매튜 포티서를 접근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짜야 되는 전략은 그런 것이죠. 만약에 정말 국제 정사가 힘들고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한미 확장 억제가 어려워진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한미 확장 억제를 강화시킬 수 있는 발언권을 가진 사람은 누구신가? 트럼프의 축구는 누구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설득하며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들이 차근차근 쌓이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시간 초과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좀 중언부언했는데 얘기도 이제 전략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정책 방향이라든지 전략을 얘기할 때 항상 감수해야 될 비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말씀들을 다들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항상 취재 기자로서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때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고려하면 일본의 전략이라든지 미국의 전략, 그리고 중국의 전략, 모든 전방위적으로 사실 부합하지 않는 부분도 분명 존재했거든요. 그러면은 그 각각의 주요 국가들의 전략과 부합하지 않았을 때 경험하게 될 것은 반발입니다. 너무나도 명확한 구도인 건데 왜 이거에 대한 시나리오들은 차근차근 쌓이지 않았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논의는 왜 이루어지지 않았는가라는 아쉬움을 당시 청와대 출입했었던 기자로서 생각했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한미동맹을 지금 그러니까 무위로 돌리고 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금 미중 패권 경쟁이 있어서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안보적인 지형이 있다 생각하는데요. 다만 이렇게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을 이제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할 때 역시나 주변국의 반발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반발에 어떤 비용을 감수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도 존재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시나리오도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들이 있어서 좀 공유되지 않아서 제가 이번 발표 준비를 할 때 너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애니 제이컵슨이라는 이제 CBS 미국 기자가 뉴클리어 워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을 보면 탐사 보도를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할 정도로 굉장히 심층적으로 미국의 핵 전략과 정책, 그리고 핵 시나리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좀 취재할 수 있어야지 좀 전문가 분들한테도 기자들이 도움이 되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기자들도 좀 더 탐사 취재를 할 수 있도록 좀 지원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일선 기자 입장에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우리 문 기자께서는
그 이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분명히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주은식 소장께서 예. 말씀하시는데 아까 사회 보시면서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요. 예. 한 3분만 말씀하십시오. 1분만요. 예, 3분만. 3분. 예, 예. 알겠습니다. 그 핵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미국과 핵은 긴밀하게 해야 되지만 다른 분야는 다변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정성장 박사님이 그 지금 핵무장 해야 된다는데 저는 27년 되면은 재해권 미국의 재해권 문제 때문에 27년 이후 되면은 30년 어간에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허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온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의 핵 항모라든지 그 해군 함정 세력이나 미국의 이 인도 태평양 전력에 이런 거 러시아하고 합했을 때에 이 감당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은 미국은 ICBM, 중국은 IRBM, 밤 이쪽 내놔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어떤 제해권을 유지하려 그러면은 결국은 한국과 일본의 대만의 이 미사일 사거리 해제해 준 게 미국의 국익이 필요에 의해서 해줬다 이렇게 봅니다. 너무 그렇게 이렇게 애를 안 쓰셔도 자동적으로 그런 상황이 올 거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미국과 우리가 국익이 같을 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 다를 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잠수함 사건 우리한테는 위기였는데 미국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종전선언 우리는 주장했지만 미국은 주한미군사의 지휘 변경 때문에 반대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우려를 해야 될 것은 국가 지도자가 좀 국가 전략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고 이렇게 국제 관계나 정치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노무현 대통령 말 한마디 잘못해 가지고 우리 캠프 험프리 건설비 99조의 92%를 우리가 감당했습니다. 제가 그 다음부터는 전기 전략이라 이런 소리 안 해요. 지휘자 국가 통수권자가 말 한마디 잘못해 구조가 날아가 버리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우려해야 될 상황은 로이드 오스틴 미 그 국방부 장관이 주일 사령관을 사성장군으로 하겠다 이래 했거든요. 이것은 그 지금 동북아 공구를 맡아가지고 8군 사령부가 우리 한미 연합사 때문에 이게 지원사 개념으로 있지만은 사실은 8군 사령부는 정구사 개념입니다. 정구사 역할을 하는데 주한 미군 사령관이 사성장군이니까 그냥 삼성장군으로 그냥 이게 찌그러져 있지만은 결국은 8군사는 동북아 공구의 정구사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고 이렇게 됐을 때에 연합사 한미 연합사 약화되고 전자권 찾아오면 약화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주일 미군사 통제하에 우리 주한 미군이 들어갈 수 있다. 이게 때 우리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이거 고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한미 아까 제가 질문도 했었는데 이 확장 억제의 어떤 이런 거 관련해서 주한 미군과 좀 면밀히 협조해야 되는데 주한 미군 사령관이 지금 죽으려 그래요. 왜? 사격을 할 수가 없어서 일본 가서 옛날에는 일본에서 훈련하는 게 비쌌고 우리한테 오는 게 쌌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히려 여기서 훈련할 수가 없어가지고 일본에 가서 훈련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하는 이런 문제. 그 다음에 평시라 그래서 해빙기라 그래서 미 전략 자산의 전개를 중지하면 안 된다. 18년부터 3년간 이 전략 자산 나눠가지고 그 경험이 없어져가지고 지금 국방부는 합참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계속해서 강조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한미동맹의 중요성, 이 지금 전쟁을 경험한 세대, 그 다음에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아는 세대가 지금 계속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연합훈련 이것도 계속해 나가야 되고 하는 이런 점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맹을 경시하는 지도자가 국군 통수권자가 되면 안 된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질문이 몇 개 들어와서 요거 중간에 좀 소화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김동기 선생님이 하신 질문인데 수원대 교수시죠? 예, 우리 박민희 이병께 하는 질문입니다. 한국이
이 중국에 대한 적대감을 자제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현 시진핑 주석과 중국 공산당이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떤 태도로 보고 있는지 중국 측에서 먼저 적대감을 표현해서 한국이 그에 대한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닌가 질의해 봅니다. 추가로 중국이 어떤 보복에서 막강한 어떤 부분에서 막강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질의해 봅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예. 제가 아까 이제 한국이 중국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그 앞에 전제는 지금 중국의 부상이 한국에 굉장히 큰 도전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중국을 선악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제 새로운 그 세력으로서 등장하고 기존 세력과 충돌하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방금 질문하신 것처럼 이제 중국 전략가들은 한반도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 두 가지 문제가 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는 이거를 어려운 문제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우리가 뭐 제가 중국이 아무 문제가 없다거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시진핑 체제 이후에 이제 중국 공산당이 이제 안보 중심 체제로 변환하면서 미국의 이제 처음부터 그렇게 했던 건 아니지만 지금 점점 이제 미국과 대립하고 경쟁하는 구도로 이미 궤도를 많이 수정했고, 그런 것들은 저희도 잘 알고 굉장히 주시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어떤 부분에서 이제 중국이 어떻게 한반도를 보고 있나, 이 문제는요, 이제 시진핑 개인의 문제도 있고 뭐 트럼프한테 뭐 한국이 이전부터 중국의 일부였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자체의 그런 중국이 가지는 한반도에 대한 그런 자신들 중심적인 생각, 위계질서적인 생각이랄까, 아니면은 이제 이전에 특히 이제 명청 시대 이래로 한반도를 이제 한반도에 중국의 적대적인 세력이 들어서면은 여기가 이제 중국의 이제 만주를 위협하게 되고 북경을 위협하게 돼서 중국 정권의 위협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뿌리 깊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우리가 굉장히 뭐 시진핑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이 부상하게 될 때 한국에 있어서 미치는 영향 같은 거는 저는 굉장히 무겁게 다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단지 뭐 중국과 적대하자 이런 문제로 해결될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한반도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인 상수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잘 판단하면서도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한국이 덜 비용을 치르면서 중국을 잘 설득하고 중국과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가, 어떤 전략을 세울 수 있는가의 문제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동현 선생님인데요. 그 육군 손 들어 주세요. 어디 계시나? 예, 예. 그 질문은 뭐 여러 가지 하셨는데 다 하긴 뭐하고 한 가지만 하면요. 그 정성장 우리 저 소장님께 드린 질문인데, 트럼프가 재선됐을 때 2018년, 2019년 싱가포르 하노이 회담에 실패한 경험, CVID에서 FFV8로 북을 자극하지 않으려 했음에도 트럼프 2기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전략이 어떻게 접근될 것인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정 소장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트럼프 뭐 좀 측근으로 이제 간주가 되는 엘브리치, 뭐 콜비라든가 특히 크리스 밀러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가 재선되면 국방부 장관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죠. 그 북한과의 뭐 군비 통제 협상 왜 나쁜가, 그거 해야 되지 않냐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입장이 그 2018년 뭐 2019년 하기 다르게 지금은 이제 북한 비핵화를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시점이라는 걸 잘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북한의 ICBM 뭐 사거리 제한이라든가 주로 이제 북한의 어떤 미사일 능력을 이제 좀 통제하는 쪽으로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방향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답변 되셨죠? 예. 제가 이제 그 두 번째 질문을 한 번씩 드려보는데요. 제가 그 이 큰 주제에 대해서 집중을 해줬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저희가 그 과거에도 그 한국 독자 핵무장 얘기 나왔을 때 회사 안에서 엄청난 그 격론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 중심을 잡고서 그걸 이제 그 논조를 정해야 되는 입장인데 헌법을 변경하자는 얘기가 나온 거죠. 핵무장 쪽으로 가자. 북한이 도에 넘치게 됐는데 저도 상당히 그것을 굉장히 그 곤혹스럽고 또 많은 사람 분들 얘기도 듣고 안에서도 후배들하고도 논쟁도 많이 하고 하면서 결론은 아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그럴 힘이 없고 그럴 필요성도 없고 아까 또 얘기 나왔지만 통상국가로서 국제 규범을 준수하지 않을 때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이유로 해서 했는데 지금은 사실은 북이 상당히 이제 그 뭔가 조금 어느 도를 좀 넘어서서 하는 그런 게 있고 우리 또 하나는 우리가 언제까지 미국 사람 눈치만 보고서 운명을 맡길 것이냐라고 하는 반론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제가 사실 우리 언론의 토론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무슨 전달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숨이 일관하지 않게 돼서 제가 좀 유감스러운데 뭐 그건 어떻게 할 수 없고 제가 또 다른 각도에서 하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분한테 공통적인 건데요. 우리가 이제 이 북한을 다룰 때 대개 그 북핵 문제로 어프로치합니다. 이렇게. 근데 북핵 문제로 어프로치한다는 건 어떤 한계가 있냐면 그 상대를 대상화하는 거죠. 거기는 실체가 있고 뭔가 사정이 있고 또 우리의 운명과 관련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우리가 내년이 이제 분단 80년대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를 누구도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1945년대 종전이 된 그 2차 세계 대전을 끝내